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클리닉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 그래도 반등에 성공해주긴 했지만요. 반도체주들이 쉬어가면서 뚜렷한 등락 요인은 부재하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하지만 로봇 테마가 재부각받고 있고 금융 섹터도 전반적으로 올라주면서 시장 온기는 나와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와 함께 마감 시장까지의 꼼꼼한 전략들 함께 보시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투자 인사이트를 통해서 시장을 꿰뚫어보는 뉴스들을 모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인사이트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입니다. 새벽 배송에 14년간의 족쇄가 풀릴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대형마트 새벽 배송으로 물류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면서 오늘 종합 물류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 양상을 시장에서 시연하고 있습니다. 세르게이 러시아 외무장관은 한국 시간으로 11일 우크라이나에 관한 분쟁 해결을 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압박이 지나치게 열광하면 안 된다고 경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시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들이 오히려 꿈틀대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우주 태양광 산업에 관한 기대감으로 한화솔루션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고요.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다만 실적은 기대치에 못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10일 핵추진 잠수함과 우량함 농충 재처리 등 한미 보안 분야의 협의를 위한 미국 대표단의 방한을 2월 말이나 3월 초중순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고요. 그에 따라서 오늘 원자력 관련주들의 상승 양상이 시연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전력 손실이 없는 고온 초전도체를 활용해서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효율을 높이면서 생성형 AI 확산에 따른 전력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주들이 다시금 시장에 꿈틀대면서요. 오늘 관련주들 상승 이끌고 있습니다. 네, 오늘 투자 인사이트는 서수진, 나현지 경제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부터 열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인사이트는 태양광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론 머스크가 우주에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은 태양광으로 해결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 전력망의 한계를 뛰어넘는 우주 태양광 시대가 성큼 다가오고 있는 건데요. 이 흐름 속에서 주목받고 있는 기업 한화솔루션 살펴보겠습니다. 머스크가 구상 중인 우주 데이터 센터에는 가볍고 효율이 높고 오래 버티는 태양광 패널이 필수적인데요. 한화솔루션이 개발 중인 차세대 셀이 바로 이 조건에 딱 맞아떨어집니다. 기존 실리콘 셀 위에 새로운 소재를 얹어서요. 전기 생산 효율을 크게 끌어올린 기술입니다. 이미 양산 테스트 단계까지 와 있는데요. 이런 소식과 함께 최근 주가가 크게 움직였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2만 원대에서 4만 원대 후반까지 움직이게 되면서 52주 신고가를 새로 쓰게 됐는데요. 사실 작년 실적만 보면 상황은 좋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줄었고요. 영업 손실은 4,700억 원으로 적자로 돌아선 구간이었는데 시장은 이미 방향을 바꿔서 최악은 지났고 이제는 턴어라운드 구간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올해 한화솔루션이 약 3,800억 원의 영업이익을 내고 흑자 전환에 성공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주요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줄줄이 상향하고 있고요. 일부는 기존보다 2배 가까이 올려잡기도 했습니다. 현재 4% 강세 보이면서 48,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른 종목별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국내 시장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을 꾀하고 있는 HD 현대에너지솔루션은 장 시작할 때는 하락 출발하다가 상승 전환하면서 상승폭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7%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84,0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금양그린파워와 대명에너지 보면요. 이 태양광 발전소를 만들고 전력을 생산 판매하는 주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현재 금양그린파워는 3%대 강세 보여주고 있고요. 대명에너지도 1.7%대 강세 보이면서 2만 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페로브스카이트 소재를 연구 개발 중이다라는 소식이 들려온 한국전력, 오늘장에서 1.15%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6만 1,000원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OCI 홀딩스는 글로벌 핵심 거점을 말레이시아로 잡고 있는데요. 중국산 폴리실리콘을 배제하는 미국 중심의 글로벌 무역 규제를 기회로 삼아서 이른바 비중국 프리미엄 전략을 가동 중입니다. 하지만 작년 매출이 9.3% 감소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오늘장에서 1.84%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태양광 종목 중에서 특징적인 종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이 한화솔루션이 태양광 완성품을 만든다면 LK캠은 그 안에 들어가는 핵심 소재를 담당합니다. 쉽게 말해서 우주에서 방사선이 쏟아지고 온도 변화가 극심한 상황에서도 이 태양전지가 망가지지 않게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요. 오늘 LK캠은 영국 서리대학교와 차세대 우주용 태양광 소재 공동 개발에 나선다라고 밝혔습니다. 서리대는 우리나라 첫 인공위성 개발에도 참여했던 우주기술 강자라고도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협력의 핵심은 이 우주에서도 오래 버티는 태양광 소재를 개발한다라는 겁니다. 특히 눈길을 끄는 건요, 손상이 돼도 스스로 회복하는 자가 복원 기술인데요. 방사선 때문에 전지가 망가져도 시간이 지나면 다시 성능을 되찾는 구조인데 이미 이 기술을 실제 우주에서 적용해서 실험해보고 있다고 합니다.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작년 매출 202억 원, 영업이익 46억 원이 나왔고요. 특히 신규 제품 매출이 2배 넘게 늘면서 새로운 성장축도 만들게 됐습니다. 오늘장에서 6%대 강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선익시스템입니다. 앞서 나온 이 LK캠의 소재, 이것을 실제 태양전지로 만들어주는 회사입니다. 아무리 좋은 소재가 있어도 이 대량 생산 장비가 없으면 산업이 돌아가지 않게 되는데요. 선익시스템은 바로 그 양산 장비를 만들어주는 업체입니다. 현재 북미 글로벌 태양광 기업과 함께 이 차세대 태양전지 장비에 대한 최종 성능 테스트를 진행 중이고요. 업계에서는 빠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장비 발주가 나올 수 있고 고객사 한 곳당 수천억 원의 규모의 수주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현재 주가가 기존 장비 사업에만 반영이 되어 있고 이 태양광 장비 가치가 아직 제대로 평가되어 있지 않다라고 분석했는데요. 오늘장에서 4%대 강세 보여주면서 9만 9천 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인사이트 태양광 함께 살펴봤고요. 이어서 다음 인사이트는 나연지 경제 아나운서가 준비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어떤 내용 살펴볼까요? 네, 오늘은요 14년 만에 유통업계의 지각 변동을 예고한 대형마트 새벽 배송 허용 소식과 함께 규제 완화의 훈풍을 맞고 있는 유통 물류 관련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2년이죠. 골목 상권 보호를 위해 도입됐었던 대형마트 심야 영업 제한과 의무 휴업일 배송 금지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와 여당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을 통해서 이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을 허용하기로 합의했기 때문인데요. 그동안 대형마트들은 전국에 1,800개가 넘는 점포를 두고도 법적 규제에 막혀서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물건을 배송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에 쿠팡과 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들이 새벽 배송 시장을 장악하게 되면서요. 독주 체제를 굳혀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번 규제 완화로 인해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전통의 유통 강자들이 보유한 막강한 오프라인 인프라가 배송 거점으로 활용될 길이 열렸다고 합니다. 시장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있는데요. 추가 비용 없이도 이미 가지고 있는 기존 점포를 물류센터로 쓰게 되면 쿠팡의 인프라를 압도할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유통주는 물론이고요. 물량을 처리할 수 있는 물류 관련주들까지 동반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독점적 지위가 흔들릴 것을 우려하고 있는 쿠팡의 주가는요, 52주 신저가를 기록하면서 유통시장의 권력 이동이 시작됐음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러한 소식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의 흐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대백화점 보겠습니다. 현대백화점 오늘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10만 1,5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투홈을 비롯한 온라인 배송 서비스 강화 기대감과 함께요. 이 지주사 체제 전환 이후에 본업인 백화점의 견고한 실적과 또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공존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GS 리테일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대 강세 그려내고 있는데요. 상승폭을 많이 반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2,000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편의점 GS25의 내실 경영과 함께 이 슈퍼마켓 기반의 퀵커머스 매출이 21% 급증하면서 사상 최대 매출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BGF 리테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9%대 강세 그려내면서 13만 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인데요. 재밌는 포인트가 또 있습니다. 최근 유행하고 있는 두바이 쫀득 쿠키죠. 이러한 열풍으로 인해서 두바이 초콜릿을 비롯한 차별화 상품 흥행으로 인해 연매출 9조 원을 돌파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오늘 주가는 강세를 그려내고 있습니다. 우량점 중심의 실적 성장성이 돋보이는 종목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신세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신세계 오늘 3%대 낙폭 그려내고 있습니다. 36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계열 분리 후에 첫 성적표에서 영업이익 66%나 급증하기도 했습니다. 초고가 럭셔리 전략의 성공을 입증해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오늘은 약세를 그려냅니다. 이어서 이마트 오늘 6%대 강세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들의 흐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먼저 롯데쇼핑은요. 롯데마트의 흑자 전환과 더불어서 이 새벽 배송 허용 시에 가장 극적인 실적 반등이 기대되기도 합니다.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현대글로비스도요. 완성차 물류를 넘어서 그룹사 유통 물류 효율화와 스마트 물류 솔루션 확장이 기대되고 있다라는 소식에 4%대 또 강세 그려내고 있습니다. 25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지는 오늘 강보합권에 움직이며 22,0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CJ 대한통운과 함께 택배 물동량 증가 수혜를 입으면서요. 오늘 한때 9%대 강세를 그려내기도 했습니다. CJ 대한통운 오늘 7%대 강세 그려내고 있고요. 로젠도 2%대 상승세 그려내면서 2,300원 선에 거래가 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 완화의 실질적인 최대 수혜주죠. CJ 대한통운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16% 넘게 폭등을 하면서 시장에 관심을 증명해내기도 했는데요. 오늘도 7%대 강세 그려내면서 14만 원 선에 주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CJ 대한통운은 이미 작년부터 주 7일 배송 서비스인 메일오네를 안착시키면서 4분기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대형마트의 새벽 배송이 본격화가 된다면 이 신세계그룹을 비롯한 전략적 파트너사들의 물량이 CJ 대한통운의 네트워크로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새벽 당일 배송 물량이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높은 이커머스 풀필먼트 사업의 수익성이 극대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요. 현재 주가는 주 7일 배송에 따른 투자 비용 우려를 씻어내고요. 또 정책 수혜 기대감에 더해서 강력한 엔진을 달고 상방 랠리를 준비 중인 모습입니다. 다음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유통 대장주죠. 이마트입니다. 이마트 오늘 6%대 급등세 그려내면서 12만 원 선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어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화려한 부활을 알리기도 했습니다. 이마트의 핵심 강점은요. 전국 곳곳에 퍼져 있는 점포수인데요. 약 200여 개의 물류센터를 가진 쿠팡에 비해 이마트는 훨씬 더 가까운 곳들에 신선식품을 싸줄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규제 때문에 밤새 놀려야 했던 이 매장 후방 공간이요. 이제는 24시간 돌아갈 수 있게 되면서요. 이 배송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보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이마트가 추가 비용 없이도 이 신선식품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회복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정용진 회장 체제의 계열 분리 이후에 경영 효율화까지 맞물리게 되면서 오랫동안 짓눌려 있던 이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시작됐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통과 물류 관련주들에 대해 살펴봤는데요. 오늘 시장에서 주목해볼 만한 투자 인사이트였습니다.
오늘도 돈이 되는 부동산 정보를 통해서 부동산 시장의 인사이트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코스피 지수의 상승률이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일지 하나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주식을 매도해서 시세 차익을 남긴 금액으로 집을 산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분석이 부동산 시장에 나왔습니다. 자, 사실 6.27 대출 이 규제 이후에 11호 대출 규제가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집값이 안정화를 보이고 있다. 혹은 이제 규제에 관한 풍선 효과도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 최근에 거래됐었던 부동산 집값을 들여다보면 주식 채권에 관한 매각 대금으로 2조 원이 사용이 된 게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대출 대신에 자기 자금으로 이 시장이 전환이 된 건데 쉽게 얘기를 하자면 금융소득으로 집을 사는 사람들이 늘었다라는 겁니다. 그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확인이 되고 있고 이게 코스피 4000 시대에 맞물려서 급격하게 일어났던 일이었던 만큼 이 코스피 지수가 그 이후에 더 오르고 나서 이러한 현상들이 올 초에도 지속될 것이라는 시장 관측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하나 내용들을 좀 뜯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자금이 언제 움직였는지를 볼 텐데요. 7월부터 12월 달 누적으로 2조 948억 원이 몰리게 됐고요. 10월 한 달에만 무려 5,760억 원의 자금이 몰렸습니다. 상당한 금액인데요. 이 5,700억 원이 모두 다 집을 사는 데 쓰였고요. 어느 지역으로 가장 많이 이 주식 자금들이 흘러 들어갔는지를 판단해 보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주식 시장에서의 큰 손들의 선택은 서울의 부동산이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한 번 더 확인해 볼 수 있는 포인트였습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코스피가 4천 돌파했었던 그 시기와 정확하게 맞물리면서요. 4천 돌파 이후에 이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확실히 나왔고 그 돈들이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간 것이 수치를 통해서 확인되고 있는 시점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금융 수익이 부동산 시장으로 이동이 되고 있다는 거고요. 행간에서는 코스피 지수의 상승, 이런 금융시장의 상승과 금융의 수익의 종착지가 결국에는 서울의 아파트다라는 이야기까지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주식과 채권에 관한 수익이 실현이 됐고요. 사실 지금 오히려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추가적인 대출이 막힌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현금을 많이 보유한 사람일수록 고가 아파트를 사는데 더 유리해지는 구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금융 수익 자체를 부동산을 매입하는 데 활용하는 사례가 더 많아졌다라고 일컫고 있고요. 지금 이러한 결과는 정부의 이제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과 또 금융 자본 시장의 활성화 정책이 맞물린 결과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금의 선구는 전부 신고된 자기 자금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무리한 투자가 아니고 갈아탄 자금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제 불법적인 자금이라든지 무리하게 뭐 다른 신용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마련한 게 아니라 순수하게 주식과 채권을 통해서 냈던 수익을 그대로 부동산 시장으로 옮겨온 사례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돈은 결국 어디로 갔을까요? 이렇게 금융소득을 통해서 어느 곳에 있는 집을 가장 많이 매입을 했는지 살펴보니까 역시나 강남구가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강남구 쪽에만 3,700억 원이라는 돈이 몰리게 됐고요. 지금 현재 강남구역의 아파트 가격이 대략 평균적으로는 20억 원이고 우리가 좀 고가 아파트 큰 평수로 따지고 봤을 때는 최대 110억 원까지 올라가는 곳이 있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뭐 20억 원에서 30억 원이다라는 평균치를 잡고 봤었을 때 이 금융소득으로 강남의 아파트를 산 사례가 굉장히 많다라는 게 확인이 되실 겁니다. 3,700억 원이 넘는 금액이 강남 쪽에 집을 사는 데 활용이 됐고요. 그리고 강남과 서초, 송파까지 합계를 내보면은 9,098억 원. 그러니까 1조 원에 못 미치는 9천억 원 가량이 강남과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송파 쪽에 집을 사는데 모두 다 활용됐습니다. 강남구역이 전체의 38%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수치를 보고 우리가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건 금융소득의 종착지는 강남의 아파트 매입이었다라는 부분들 같이 언급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확대 해석일 수는 있겠지만 이 부동산 시장에 들어왔었던 금융소득의 대부분이 강남 쪽에 집중됐다라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요. 또 한번 우리가 이 포인트들을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은 사실은 똘똘한 한 채가 다시금 작동되는 시장이고 정부의 규제 자체가 워낙 촘촘하고 그 규제 장벽이 높기 때문에 사실 이제 대부분 이제 부동산 시장을 바라보는 뷰는 투자의 목적보다는 이제 실거주의 목적이 많이 개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 증가라고 하는 또 장벽도 있는 상황에서 다주택은 부담이고 이제 한 채를 보관의 성격으로 바라보는 그런 매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제 주식이라는 금융 상품의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우상향의 기조로 바라보는 그러한 하나의 투자 상품은 아파트다라고 보는 거고요. 거기에 더할 나위 없이 내가 실제로 거주할 만한 집을 살펴보는 게 지금의 추세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강남 쪽에 그 시선이 몰리게 된 것 같습니다. 일단 강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가 아니라 하나의 자산으로서 받아들여진다라는 부분들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시장을 좀 대변하는 것 같고요. 지금 자금 시장의 또 핵심적인 메시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결과적으로 강남 쪽에 있는 고가 아파트는 현금 시장에게만 길이 열려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가장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현금이 있다면 그 현금을 가만히 보유하는 게 아니라 우상향되는 자산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강남의 아파트를 사게 되는 그러한 선택지들이 더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사실상 이제 강남의 집값은 앞으로도 오를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좀 반증해주는 하나의 자금 흐름으로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고요. 그래도 지역별로는 강남 쪽에는 급매물이 나오고 있고 오히려 이제 강서구 쪽이나 강동 지역 쪽에 아파트 움직임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각각 지역별로의 서울 아파트 가격에 관해서는 면밀한 하나의 분석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자금 시장의 흐름과 최종 정착지에 관해서 부동산 시장 한번 짚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현재 코스피 코스닥 시장 상황도 살펴보셔야겠죠?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저희가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서수진, 나현지 경제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오늘 첫 번째 키워드부터 열어볼게요. 네, 순환매 빛난 바이오와 원전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가장 큰 화두는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인 것 같아요. 근데 이 트럼프 리스크도 지금 현재 도입이 되고 있죠. 일단은 정부 측에서는 그 연기금과 전용 펀드를 통해서 코스닥 시장을 좀 활성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일단 우리 바이오 기업들이 북미 시장에 역대급 실적을 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 있습니다. 시장은 어떤 시그널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네, 지금 코스닥 시장이 오랜만에 이렇게 정책과 실적이라는 두 개의 축이 동시에 맞물리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정책적인 부분부터 짚어보면요. 금융당국은 최근 코스닥 레벨업 전략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코스피 대형주 중심이었던 밸류업 정책의 무게중심을 중소형 성장수로 옮기겠다라는 정확한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국민연금을 포함한 주요 연기금들이 코스닥 투자 비중을 늘릴 수 있도록 위탁 운용사 평가 기준을 조정했고요. 그리고 코스닥 기업에 집중 투자하는 거의 1,000억 원 규모의 성장 사다리 펀드를 새로 조성하겠다라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연기금이라는 장기 자금이 구조적으로 코스닥 시장에 들어올 수 있는 길이 처음으로 열렸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코스닥은 개인 투자자 비중이 지나치게 높았고 그리고 기관 참여가 제한적이다라는 구조적인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이런 정책적인 변화로 인해서 시장의 체질을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정책 발표 이후에 코스닥 시장에서는 거래 대금이 눈에 띄게 들어왔고요. 그리고 그동안 소외됐던 바이오와 헬스케어 같은 성장 섹터도 기관 수급이 서서히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와 동시에 기업들의 실적도 이 정책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요. 특히 제약바이오 업종의 북미 실적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한 조사 자료를 보면요. 국내 500개 기업 가운데에서 이 제약바이오 업종의 지난해 3분기 누적의 북미 매출이 거의 1조 9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전년 동기 대비해서 거의 120% 증가한 수치인데요. 같은 기간 자동차와 석유화학 같은 전통적인 수출 주력 산업들은 오히려 한 자릿수 성장에 그치거나 감소했는데 그것에 비교해서 이 바이오 업종의 성장세가 사실상 독보적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을 중심으로 북미 매출의 비중도 27%로 성장이 됐는데 이 매출이 늘었다라는 차원이 아니라 국내 바이오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이제 경쟁력을 확보하기 시작했다라는 신호로 해석됩니다. 네, 우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성장이 좀 눈에 띄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분위기는 고무적이지만 글로벌 경제 환경은 여전히 냉혹한데요. 최근에 3일 회계법인이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경쟁력을 진단하면서 속도를 조금 강조를 했더라고요.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을까요? 네. 이 3일 회계법인이 발표한 2025년 제약바이오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요.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 어떠한 전략을 취해야 하는지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현재 국내 바이오 기업들의 기업 가치 대비 삼각전 영업이익은요. 평균 13배 수준입니다. 글로벌 빅파마들의 평균은 14배로 측정이 되는데 겉으로 보면 큰 차이는 없어 보이지만 이 시장이 한국 바이오를 여전히 검증이 덜 된 성장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격차를 줄이기 위한 핵심 키워드로 3일 회계법인은 개념 증명의 속도를 언급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 약이 실제 환자에게 효과가 있다라는 데이터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확보하는지가 가치 재평가의 결정적인 기준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지금 글로벌 제약 시장의 환경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화이자나 머크 같은 글로벌 제약사들은 2023년 이후에 주요 제품들의 특허가 잇따라 만료됩니다. 이른바 특허 절벽 구간에 들어서는 구간인데요. 이에 따라서 수십조 원 규모의 매출 공백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를 메우기 위해서 외부 파이프라인 확보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대형 제약사들이 직접 신약을 개발하는 비중이 높았다면 최근에는 임상 이상과 또 그 이상에서 효능이 검증된 후보 물질을 인수하거나 기술을 도입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3일 회계법인은 이런 흐름 속에서 항체 약물 접합제 ADC, 표적 단백질 분해체, 세포 유전자 치료제 같은 차세대 모달리티를 유망 분야로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비만, 당뇨 같은 대사질환 그리고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도 빠르게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에 국내 기업들은 이렇게 연구 개발에만 매몰될 것이 아니라요. 임상 데이터를 빠르게 확보하고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빅파마들의 수요에 맞춰서 선제적인 기술 수출과 또 전략적 M&A를 추진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네, 이런 흐름 속에서 오늘 시장을 뜨겁게 달군 종목이 바로 에이프릴 바이오입니다.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고 관심이 뜨거운 종목이기도 한 것 같아요. 관련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로 시장에 큰 상승을 나타내게 됐을까요? 네, 정말 오늘 코스닥 시장의 주인공이 에이프릴 바이오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엄청난 탄력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APB-R3의 임상 이상의 성공 소식이 전해지면서 장 초반부터 매수세가 몰리면서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52주 신고가도 갈아치웠습니다. 이 파트너사인 미국 에보민이 임상 이상에서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이지 감소를 확인했다라고 발표하면서 기술 수출이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인데요. DS투자증권은 이 회사의 목표 주가를 기존 23,000원에서 7만 원으로 3배 이상 올려 잡았습니다. 근거는요, 이 APB-R3 하나입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사 로슈가 동일한 기전의 약물로 임상 이상에 성공하면서 증권가는 이 에이프릴 바이오의 성공 가능성도 크게 높아졌다고 평가하고 있는데요. 이 파이프라인 하나의 가치를 거의 1조 7천억 원의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난해 매출은 거의 20억 원으로 급감했고요. 영업 손실도 74억 원에 달했습니다. 구조적인 부실이라기보다 2023년에 발생했던 기술료 수입이 사라지고 연구개발 비용은 증가하면서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오늘 시장의 주인공이 되면서 어떤 이유 때문인지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그 내용 같이 짚어보는 시간이었고요. 또 알테오젠과 ABL 바이오 역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항상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단기 주가보다는 기술 장벽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신호로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 바이오 시장에서는 시가총액 순위보다는 아무래도 기술이 얼마나 독보적인가 이 부분이 훨씬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 두 종목 모두 1%대 상승불 켜가고 있는데요. 이 알테오젠은 알트비포에 대해서 미국 특허 등록 결정을 받으면서 경쟁사가 유사 기술로 진입하는 것을 사실상 차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허셉틴 알트L2가 FDA 패스트 트랙을 인정받게 되면서 이 임상과 허가 절차가 빨라질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것은 알테오젠의 플랫폼 기술이 상업화 단계에서도 경쟁력이 있다라는 점을 규제 당국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셈입니다. 이틀 연속 상승불을 켜고 있는데요. ABL 바이오 역시 이 세계적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면서 이중 항체 플랫폼 그랩바디 T의 안정성과 효능을 입증받았습니다. 특히 기존의 간 독성 문제로 개발이 어려웠던 4.1BB 타깃을 종양 환경에서만 선택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서요.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우려했던 안정성 문제를 개선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기술 검증은 향후 기술 수출이나 공동개발 협상에서 기업이 가격 결정권을 줄 수 있는 핵심 카드로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저희가 셀트리온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셀트리온은 또 특히나 관세 리스크를 피해갔던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였는데 또 추가적으로 글로벌 임상 3상에 관한 소식이 있었습니다. 3상이면 거의 이제 막바지 단계까지 온 건데요. 셀트리온의 이 임상 3상 어떤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네, 셀트리온의 이번 임상 관련된 소식이 7조 원 규모의 자가 면역 질환 시장을 향한 본격적인 확장 선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이 코센틱스의 바이오시밀러인 CTPO에 대해서 글로벌 임상 3상 소식을 본격 착수했는데요. 최근 미국 FDA는 물론 일본 PMDA 그리고 대만의 식약서로부터 잇따라 임상 3상 시험 계획 즉
IND 변경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번 임상은요, 판상형 건선 환자 375명을 대상으로 이 오리지널 의약품과 CTPO 간의 유효성 그리고 안전성을 입증하는 대규모 프로젝트였는데요. 전 세계 주요 시장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된다라는 점에서 셀트리온의 강한 자신감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이 타깃 시장인 코센틱스는 노바티스가 개발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인데 지난해 전 세계에서만 거의 49억을 벌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7조 원에 육박하는 매출을 올린 건데요. 중요한 건 타이밍입니다. 이 코센틱스의 물질 특허가 유럽에서 2026년 7월, 미국에서는 2029년 1월에 만료될 예정입니다. 셀트리온은 이 특허 만료 시점에 맞춰서 가장 먼저 제품을 출시하는 퍼스트 무버가 되기 위해 지금부터 치밀하게 임상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는데요. 이 소식에 오늘 셀트리온 52주 신고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이미 셀트리온은 자가 면역 질환 시장에서 탄탄한 입지를 다져오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을 통해서 시장 지배력을 더욱더 획기적으로 높이고 중장기 성장 동력을 확보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첫 번째 투자 키워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이어지는 키워드도 바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 투자 키워드는 원전주 한번 짚어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국방부의 핵 추진 잠수함 특별법 추진부터 한미 안보 협의 그리고 이탈리아의 원전 재도입에 관한 선언까지 원전 관련한 대응 이슈들이 정말 많습니다. K원전의 글로벌 위상과 향후 수출 파이프라인 어떤 상황일까요? 네, 현재 K원전은요, 국가 안보와 에너지 주권을 아우르는 이 전략적인 변곡점에 서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방부는 핵 추진 잠수함, 즉 이 핵잠 사업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전용 특별법 제정을 본격화에 나섰는데요. 이는 기존 민수용 법령의 한계를 넘어서 이 군사용 원자력에 최적화된 안전 규제와 또 보안 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이와 맞물려서 2월 말 또는 3월 초순에 미국 NSC와 국무부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대표단이 방안의 핵잠 연료 조달 등 이 핵심 안보 현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외 시장의 훈풍도 거센 상황입니다. 과거 탈원전을 선택했던 이탈리아가 한국보다 3.3배나 비싼 이 전기요금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2050년까지 원전 비중을 11%로 확대하기로 하면서 우리 측에 협력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또 현재 한수원은요, 루마니아와 체코를 잇는 유럽 삼각협력을 기반으로 기자재 공급망을 선점하고 있고요. 또 체코 두코바니 본계약을 시작으로 테물린, 베트남 닌투원, 또 나아가 미국 대형 원전 시장까지 넘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글로벌 원전 회귀 흐름은요, 독보적인 시공 경쟁력을 갖춘 K원전이 세계 포식자로 거듭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K원전에 관한 기대감 계속 커져가고 있습니다. 일단 주요 건설사들도 주목을 받는 모양새더라고요. 대우건설과 현대건설 등 주가 역시도 가파른 상승세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이 원전 관련주로 건설주들이 오르는 이유 시청자분들 중에는 의아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연관성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건설업계에서는 이 원전이 단순한 공사 수주를 넘어서요, 기업 가치를 재평가하는 핵심 트리거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대우건설은 최근 1조 원대의 이 잠재 부실을 한꺼번에 털어내는 빅베스트를 단행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기도 했는데요. 9년 만에 연간 적자 발표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52주 신고가를 달성을 하면서 7,000원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5%대 강세를 유지해 나가고 있는 모습인데요. 이러한 상승의 원인은 재무 리스크 해소와 동시에 체코 원전 시공 및 이 미국 시장 진출이라는 실질적인 성장 옵션이 부각됐기 때문입니다. 현대건설 역시 미국 텍사스에서 현지 건설사들을 대상으로 대형 원전 기술 설명회를 열면서 북미 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현대건설은 11기가와트 규모의 프로젝트 마타도르를 겨냥하면서 원전 시공 표준화, 그리고 모듈화 공법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선보이며 현지 협력 네트워크를 다져가고 있습니다. 현대건설도 오늘 3%대 상승폭을 그려내고 있는데요. 증권가에서는 이렇게 건설사들이 주택 부문의 불확실성을 원전 수주라는 고부가가치 사업을 통해서 상쇄해 나가며 주가 반등에 탄탄한 기반을 다졌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에 원전 수주의 연속성이 확보가 된다면 건설주에서 에너지 인프라주로의 이 완벽한 패러다임 전환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건설주를 바라보는 시각도 확실히 변화가 된 것 같아서 우리가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원전의 두뇌와 심장을 담당하는 설계와 장비, 전문 기업들의 가치 재평가도 시급한 것 같습니다. 한전기술과 한전 KPS의 중장기적인 실적 전망과 엔지니어의 역량의 중요성도 계속 대두가 되는 것 같은데요. 이쪽 분야에 관해서도 저희가 한번 살펴볼까요? 네, 이 원전 생태계에서 지속 가능성을 책임지고 있는 설계와 또 정비 기업들의 가치는 갈수록 또 독보적인 상황인데요. 대신증권은 한전기술에 대해서 미국 내 원전 설계 인력난 속에서 APR 1400 등 미국 표준 설계 인허가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 유일한 파트너다라고 평가를 하면서 목표 주가를 2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비록 4분기 실적은 체코 원전 인력 투입 비용으로 주춤하기도 했지만요. 2026년부터는 신한울 3, 4호기와 또 체코 두코바니 설계 매출이 본격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139%나 급증할 것이다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또 한전 KPS 역시 국내외 원전 가동 확대로 인해서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굳혀나가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요, 세울 3, 4호기의 순차적인 가동과 또 고리 2호기 수명 연장에 따른 정비 일수 증가가 예고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는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설비 개선 사업 수익이 내년부터 본격 인식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자, 오늘 시장에서 급등을 시현했었던 종목은 우리 기술이었는데요. 원전주의 열기를 좀 주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대장주격이다라고 볼 수 있죠. 11일입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업종 전반에 빨간불이 좀 켜지고 있습니다. 우리 기술과 또 SMR이라고 해서 소형 모듈 원전의 종목들의 구체적인 흐름, 지금 현재 어떻게 되고 있는지도 짚어볼게요. 네, 오늘 우리 시장에서 원전 관련주 주인공은 단연 우리기술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기술은 원전의 핵심 설비인 계측 제어 시스템 MMIS의 국산화에 성공한 독보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이 상한가인 12,350원까지 치솟으면서 시장을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신한울 3, 4호기에 MMIS를 공급하는 두산 에너빌리티와의 계약 성과와 더불어서 정부의 SMR 산업생태계 조성사업 과제에 이 4년 연속으로 선정된 점이 투자 심리를 자극을 했습니다. 특히 11일 오후로 예정돼 있는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요. 업종 전반적으로 강세를 그려내는 모습입니다. 우리기술은 상한가를 터치했고요. 또 오르비텍이 13%, 우진이 4%, 두산 에너빌리티도 2%대 강세를 그려내고 있는데요. 이러한 열기는 이 소형 모듈 원자로인 SMR 시장으로도 번지는 모습입니다. 에이스 미국 SMR 원자력 탑10 ETF가요. 상장 6일 만에 개인 순매수 200억 원을 돌파하면서 역대급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뉴스케일 파워와 오클로 등 이 미국 핵심 SMR 기업에 집중되어 있는 이 ETF의 흥행은요. 원전 산업이 단순한 정책적인 테마를 넘어서 이제는 AI 시대에 막대한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핵심 하이테크 산업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는 로봇 관련주도 같이 연관을 지어볼까요? 로봇이 이제는 원전 현장에서도 등장을 하게 되면서 안전과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첨단 기술을 도입을 했습니다. 특히 현대차 그룹이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로봇 스팟이 영국의 핵시설에 핵심적인 현장에 투입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역할을 수행 중인지 마지막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이 스팟이 영국의 핵시설 해체 현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활약은요. 원전 산업의 미래상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현대그룹주의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던 이슈이기도 한데요. 이 영국 셀라필드 원자력 시설의 고위험 구역에 투입된 스팟은요. 방사능 노출 위험과 복잡한 구조 탓에 작업자 접근이 불가능했던 곳들에서 정밀 데이터 수집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3D 라이다 스캐닝과 360도 촬영을 통해서 현장 구조를 파악하고요. 또 실시간으로 방사선 데이터를 전송하면서 시설 내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시료 채취 작업까지 성공적으로 마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로봇의 투입은요, 작업자의 위험 노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방호복과 같은 일회용 소모품 사용을 억제하면서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까지 줄이는 환경적인 이점도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로봇은요, 지치지 않고 장시간 점검이 가능하기 때문에 해체 작업의 전체적인 속도와 또 의사결정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다라는 평가입니다.
네, 오늘 마켓 투자 키워드를 통해서 또 시장의 전략들 저희가 상세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그 부분도 유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2부에서는요. 마감장 전략 이어지니까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여기서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